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사 총장 예고했던 대로 진행할 거고요. 뭐 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살짝 좀 지체가 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필기를 다 해놨어요. 제가 여기다 딱딱딱 채우면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 판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인도사에서 인도 국타 왕조랑 고전 문화의 발달까지 했는데, 한 10분 안에 영상 촬영을 마무리 짓고 총정리를 싹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판을 시작해야죠. 다음 판을 찍으면은 아마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사 참 뭐 쉽지 않은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인도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각설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랑 자인화교의 출현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 자인화교는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게 출현하면 여기 부분 잘 안 보일 텐데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인도 문화의 시작을 논하려면은 겐지스강 유역에 무슨 문화가 발달했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겐지스강 유역에 이제 시작된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은 바로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이 겐지스강 유역에 딱 알죠? 인도 인도사, 인도 문명사 할 때 이야기했으면 여기 딱 겐지스강이 있으면은 이 유역 주변에 철기 문화들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활발해지냐면은 바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철제로 만든 무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정복 전쟁이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바로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부분은 문명사 할 때, 철기랑 청동기를 할 때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겐지스강 유역에서 이런 문화들이 발달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제 정치 군사 해서 했는데, 사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치 군사를 담당했던 크샤트리아, 사실 잠시만요. 크샤트리아와 생산을 담당했던 바이샤가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인도 문명사 할 때 했었어요. 뭐에 대해 설명했냐면 카스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제도?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제도예요. 네. 카스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카스트 제도가요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요. 피라미드. 그래가지고 맨 밑이 뭐예요? 수드라. 그 다음에 뭡니까? 바이샤. 그 다음에 뭐예요? 크샤트리아. 그 위에가 브라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체계의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기가 발달하면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이 성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근데 그러면서 스멀스멀 생기냐면, 바로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이 브라만교 자체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생겨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브라만교가 부패했기 때문인데, 기존에 우리가 브라만교를 당연히 만든 목적 자체가 인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차별하고 아랫사람들 짓누르려고 만든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이 브라만교가 이 계급체계 아래에서 이런 평민들을 아주 비판하고 막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니까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라는 사람이랑 바르나마라는 사람이 각각 무엇을 창시했냐면, 시다르타가 뭘 창시했어요? 불교를 창시했고, 바르다미나가 자이나교를 창시합니다. 이름 잘 알아야 돼요. 자이나교를 창시합니다. 각각 불교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 자이나교는 금욕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이나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학생들은 이걸 읽어보세요. 브라만교는 기본적으로 브라만교 자체를 비난하면서 나온 게 자이나교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생을 금지했다. 어느 정도 살생을 금지했냐면은, 농사 지으면은
그 뒤집는 땅에 있는 벌레가 죽는다는 이유 때문에 농사까지 못 짓게 하고 상업만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생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자이나교는 독특하게도 브라만교의 이런 신분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하면서 나온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는 가져갔다 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대의 이제 불교랑 자이나교의 출현 배경을 알아본다면 뭘 알아보냐면은 마우리아 왕조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의 발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이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사실 서양사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느낌을 알면 되냐면 이런데 정복자라 정복자.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가면서 정복하는 정복자인데 마찬가지로 인도도 피해갈 수 없이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기에 빠지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이후의 혼란 이후 찬 드라굽다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를 딱 개창을 하게 됩니다. 마우리아 왕조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왕 때 전성기를 맞냐면은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게 되고 전국에 이 아소카 왕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감찰관을 파견하고 칙령을 새긴 석주를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석주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동상 같은 동상, 이 돌로 만든 동상인데 이게 사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생긴 동상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지켜야 될 칙령 같은 걸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카 왕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국에 세웠어요. 전국 팔도에. 뭐 가령 인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전국 팔도에 이런 식으로 석주들을 세우는 모습을 기억을 해 두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생긴 게 뭐냐면 바로 불교에 귀의하는 풍습이에요. 불교에 귀의한다. 많이 들어봤죠? 나는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 또 마우리아 왕조 때 불경이 정리됩니다. 불교가 만들어진 거는 이때지만 그 이후에 있는 마우리아 왕조 때 불경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산치대탑 같은 스투파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이 산치대탑도 마찬가지로 그냥 돌로 만들어진 탑인데 이 스투파라고 불려요. 이 산치대탑은 산치에 여러 탑 중에서 가장 큰 탑으로 산치 제1탑으로도 불립니다. 해가지고 간단한 말은 탑이 탑. 요것에 사진 한번 보시고 이런 산치대탑 같은 탑이 유행했다. 불교를 장려했다. 당연히 이런 불교 귀하고 불경경령 산치대탑 세우는 활동을 통해서 불교를 장려했다는 게 마우리아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 이후에 국타 왕조를 설명하면서 또 힌두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우리아 왕조의 키워드는 뭐다? 불교다. 불교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 사절 그 다음에 승려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절과 승려를 각 이렇게 나라에 파견합니다. 왜 각 나라에 파견하냐면 바로 포교를 위해서 불교 믿으세요라고 보내기 위해서 각 지역에 이런 식으로 사절이라든지 승려들을 파견하는 모양새가 그려지고요. 이때 무슨 불교가 등장하냐면 상좌부 불교라는 게 등장합니다. 뒤에 나오는 대승불교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상좌부 불교라는 게 등장하는데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합니다. 좀 이따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 상좌부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돼요. 후에 대승불교가 나올 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상좌부 불교는 동남아시아에 전파가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다? 스리랑카가 있다. 스리랑카 알죠? 인도 바로 위에 있어요. 인도가 여기면 스리랑카가 한 이쯤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파가 됐다까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뭡니까?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쿠샨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지금 교체가 된 거예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쿠샨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데 쿠샨 왕조는 어떤 배경에 생겼느냐? 아소카 왕 때 마우리아 왕조가 전성기를 맞았다 그랬죠. 그래서 아소카 왕이 사망하면서 뭐가 쇠퇴하게 되겠어요? 마우리아 왕조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강력했던 지도자가 이렇게 잠시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강력했던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면서 당연히 마우리아 왕조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도가 다시 재분열된다. 왜 재분열이라는 키워드에서 재를 썼냐면
앞서 마우리아 왕조가 이 혼란했던 이 인도를 통일했다고 얘기했죠.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마우리아 왕조를 제창했는데 그 이후에 아소카 왕이 죽은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가 쇠퇴하면서 인도가 재분열됐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세기에 들어서 드디어 쿠샨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쿠샨 왕조는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란 계통이에요. 이란 계통. 어느 계통이다. 그러니까 이란 계통 쿠샨 왕조를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란 계통이면 쿠샨 왕조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러면서 북인도를 다시 재통일합니다. 앞서서 마우리아 왕조가 쇠퇴하면서 분열됐던 인도가 다시 통일되는 모양새인 거죠. 이 쿠샨 왕조는 어떻게 성장했냐면 바로 이 중개무역으로 쿠샨 왕조는 성장하게 됩니다.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의 중개무역을 했냐면은 중국의 후한 알죠? 후한 시대. 후한이랑 전한 후한 왕망의 신나라 세워진 다음에 생긴 후한이랑 파르티아. 파르티아 어디서 배웠죠? 저번에 서아시아 할 때 배웠습니다. 파르티아. 후한과 중국의 후한과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했어요. 파르티아 배웠어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아시아사 할 때 파르티아 공부를 했습니다. 서아시아 할 때 파르티아를 공부를 했는데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서선 왕조 페르시아 순서였죠. 고대 서아시아사 공부하면서 이 파르티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동서무역이라고 그러나요? 동서교역로, 그렇지, 잘못 말했습니다. 동서교역로를 장악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가 동이 되겠고 여기가 서가 되겠죠. 동서교역로를 장악했다. 그러면서 누구랑도 함께 교역했다? 로마와도 교역했다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쿠샨 왕조는 카니슈카 왕, 그래서 카니슈카 왕 때 간다라 지방을 먹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지방 등 최대 영토를 확립한 이때가 전성기다. 마우리아 왕조 때 전성기는 아소카 왕이라면은 쿠샨 왕조 때 전성기는 이 카니슈카 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두면 됩니다. 둘 다 뭘로 끝나죠? 카로 끝나죠. 아소카, 카니슈카. 그래서 이렇게 카로 끝나는 왕은 전성기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기억을 해야 돼요. 카니슈카, 쿠샨 왕조. 그 다음에 아소카, 마우리아 왕조.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침공으로 인해 약화되냐면은 바로 이때 당시 있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 에스페르시아라고 씁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약화된다. 이때 당시에 서아시아에서 번창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약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대승비율교와 간다라 미술 부분은 무슨 파트냐? 문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역사의 흐름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 어떤 문화가 유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해서 이 쿠샨 왕조의 대표적인 왕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죠? 카니슈카, 그렇죠? 카니슈카 왕 때 불교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불교는 큰 변화를 겪는데 이 불경을 모읍니다. 이때 당시 싹 다. 불경이 뭐죠? 불경이 이제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서적이겠죠. 이 불경을 모아서 포교를 시도합니다. 어디로 포교를 시도하느냐? 중앙아시아, 티베트, 중국 이 세 나라로 포교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불경을 모아서 이러한 과정에서 무슨 불교가 발전하느냐? 바로 이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중생의 구제입니다. 이걸 내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다른 불교가 있었죠. 바로 상좌부 불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있었다고 하면은 마우리아 왕조 때 이 쿠샨 왕조, 즉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는 대승불교,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대승불교 언제? 구타 왕조 때. 구타 왕조래. 미쳤나봐. 쿠샨 왕조 때. 그리고 나서 상좌부 불교 언제? 마우리아 왕조 때. 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마우리아 왕조 때는 무슨 불교? 상좌부 불교. 그 다음에 쿠샨 왕조 때는 무슨 왕조? 대승불교. 상좌부 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개인의 해탈 강조, 중생의 구제를 목표.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라. 해서 이러한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 대승불교의 이 특징이 있는데 바로 부처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아니 부처 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처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격화되죠. 부처님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불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 부처가 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는 그냥 해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 마우리아 왕조 당시의 상자부 불교는 개인 해탈을 강조하면서 부처를 신격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개가 뭘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쿠시안 왕조 대승 불교 때 뭘 했다. 부처를 신격화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승 불교 쿠시안 왕조 때 들어서 대승 불교에는 부처를 신격화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달하는 미술이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이 간다라 미술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헬레니즘 문화? 왜 헬레니즘 문화죠?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서양사 배우는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틀만 잡아주면 그리스 로마 시대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 문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때 당시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때문에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고 그 원인은 헬레니즘 문화에 있다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가 확산되는 거죠. 대승불교가 동아시아사, 중앙아시아로 확산되는 따라서 간다라 미술 또한 널리 전파되었다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 그냥 하나인데 원래는 있죠. 원래 정통적인 최초의 불교에서는 부처를 불상으로 표현 안 합니다. 원래 다른 기하학적인 문이라든지 혹은 다른 연꽃 이런 걸로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침공 이후 발생한 헬레니즘 문화에 따른 간다라 미술의 영향으로 대승불교가 또 생기고 막 이러면 따라서 부처를 불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부처님은 불상으로 만드는 게 맞다 아니다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국타왕조로 넘어갈까요? 국타왕조의 성리가 발달. 자, 누가 국타왕조를 만들었나 했더니 아주 이름을 외우기 쉽습니다. 찬드라 국타 1세예요. 국타왕조니까 국타 1세가 만들었습니다. 뭘 건설했다? 국타왕조를 건설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인도의 통일을 이루었고요. 2세 때 무슨 2세겠어요? 찬드라 국타 1세, 찬드라 국타 2세 때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대제국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다시 얘기했죠. 다시 흐름 알아야 돼요. 여긴 문화 파트였고 마우리아 왕조가 있었어. 그랬는데 뭐 때문에 망했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마우리아 왕조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내가 설명 안 해줬나? 아소카 왕이 죽은 다음에 망했어요. 그죠? 마우리아 왕조 때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쇠퇴하다가 쿠샤 왕조가 세워졌고 쿠샤 왕조는 사사 왕조 페르시아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찬드라구타 1세가 통일을 이룩한 거예요. 그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자, 동서 해상무역을 했는데 이 동쪽으로는 벵골만 나라 이름이에요. 동쪽으로는 벵골만과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동서해양무역을 했다. 동서해양무역을 뭐하면서? 독점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당시 또 누가 침입하거든요. 그 침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프탈입니다. 에프탈이라는 집단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에프탈의 침입이랑 또 뭐의 침입이 있겠죠? 앞에서 배웠던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에프탈은 어디? 국타, 쿠샤는 알렉산드로스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의 내분으로 쇠퇴했겠어요? 왕위 계승 내분. 이 왕위 계승 내분, 누구의 내분은 아니고 왕위 계승 내분으로 쇠퇴하다가 6세기 중엽에 멸망하게 된다. 멸망 원인 알아야 돼요. 마우리아는 뭐 때문에? 아소카 왕 죽고 쇠락. 쿠짜 왕조는 사사 왕조, 얘는 그냥 왕실 내분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 힌두교는 뭐랑 뭐의 짬뽕이냐면 힌두교는 브라만교, 불교, 그 다음에 민속신앙, 이거 세 개의 짬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힌두교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자리 잡냐면 인도의 민속 종교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다? 구타다. 이때는 뭐 대승불교, 이때는 뭐 상좌부 불교, 이때는 뭐 힌두교, 구타 힌두교 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라라고 얘기하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우리아, 쿠샨, 구타를 얘기했을 때 상좌부 부처 신격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쿠샨 왕조 때는 대승, 부처 신격화 했어 안 했어? 했어. 구타 왕조 때는 힌두교, 브라만, 불교, 민속신앙, 짬뽕 해서 세 개의 종교를 시대별로 알아둬야 된다. 힌두교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모세의 지위가 높아졌냐? 바로 브라만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왜 브라만의 지위가 높아졌을까? 이게 브라만교랑 짬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스트 제도는 굉장한 신분제고요. 실제로 인도는 아직까지도 카스트 제도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힌두교의 정착이 카스트 제도의 인도 정착의 계기가 됐다. 자, 카스트 제도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신분에 의한 구별이라는 빠르, 그리고 나서 직업에 의한 구별이라는 짭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를 왕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을 뭐에 비유하냐면 자신을 비유한 신이 있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지?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해요. 비슈누. 이 신 이름이거든요.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왕들은 자신을 신들 중에서 비슈누라는 신에 비유하면서 힌두교를 후원해주면서 자신의 권위대 상승을 노린다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생긴 법전이 바로 마누 법전이라는 겁니다. 마누 법전에는 카스트 제도의 의무를 강조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 그러면서 이제 불가촉 천민에 대한 언급이 이제 다 나와요. 불가촉 천민이 뭐예요?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접촉해서도 안 될 정도로 천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 불가촉 천민의 개념 역시 이때 같이 나옵니다. 왜? 브라만교를 짬뽕한 힌두교가 정착함에 따라서 브라만의 위상이 높아졌고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 정착하게 됐다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고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다 정리됐죠? 너무 빨리 나가서 미안합니다. 좀 총정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인도 고전 문화, 구타 시대에는 무엇을 일으켰냐면 이제 바로 정치적 안정,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랑 이 경제적인 안정도,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해요. 정치와 경제를 이룩해서 이때서부터 인도의 고유 색채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학에는 산스크리트 문학이 있습니다. 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전했느냐? 이때 당시 공용어가 산스크리트였기 때문에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인도의 전설과 설화를 담은 서서시인 마하바라타라는 시, 무슨 시? 마하바라타. 또 이름이 있어요. 마하바라타랑 라마야냐. 요 두 개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설신화, 또 전설신화라는 이게 전설신화. 그러니까 마하바라다랑 라마야냐가 전설 서화를 다룬 그런 문학이다라는 거고요. 희곡이 또 하나 쓰였는데 희곡이 바로 샤쿤탈라. 그래서 샤쿤탈라라는 희곡을 썼다. 참고로 샤쿤탈라라는 희곡을 쓴 사람은 누구냐? 칼리다사라는 극작가다. 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이 부분은 좀 암기가 어렵죠. 마하바라다, 라마야냐, 샤쿤탈라. 이름 정도도 뭐 기억해두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에서는 바로 구타 양식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구타 왕조의 구타 말식이고, 힌두교가 토속 종교를 자리 잡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은 인도의 고유의 그런 양식이 됩니다. 우리나라랑 또 이제 중국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런 이제 구타 양식이 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또 유적지로는 아잔타 석굴, 엘로라 석굴 등이 보이고, 이것은 일단은 아잔타 석굴 같은 경우는 불상과 벽화를 융합한 것이고, 엘로라 석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원들이 융합해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면 됩니다. 또 자연과학의 발달도 빼놓을 수 없는데 수학이라든지, 인도 수학자들 유명하죠?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진법이 발달했냐면 십진법이 발달합니다. 십진법이 발달하게 돼서 이때 당시 영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지구 이걸 뭐라 하냐면 아라비아 수라고 하거든요. 아라비아 수라는 개념을 쓰고 십진법이 개발이 처음으로 된 곳이 어디다? 인도 굽타 시대였고 그 다음에 영의 개념이 이때 최초로 쓰였다. 1, 2, 3, 4 근데 영 그 전까지는 한 개 혹은 두 개 뭐 이런 개념만 썼지 영이라는 개념을 안 썼어요. 근데 굽타 시대에 들어와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영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쓰이기 시작했다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당시 십진법을 하면서 또 원주율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 원주율 계산을 통해서 지구의 둘레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천문학적인 발견은 이슬람 세계로 파생되게 된다. 저번에 서아시아사 배울 때 했죠.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는 뉘앙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한 페이지 거의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죠. 한 페이지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거의 이제 학교 수업 진도로 하면 뭐 두세 시간에 나갈 내용을 한 시간에 한 거고 꼼꼼하게 계속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인도의 이슬람 세력 진출이랑 델리 술탄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의 발전과 인도 이슬람 문화까지 해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칠판 지우고 오겠습니다.